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3세 이정숙입니다. 평생을 가게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워왔고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주고 혼수까지 챙겨줬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다정하고 싹싹한 사람이었고 나도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엄마처럼 편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나를 멀리했고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또 오시는 거야? 혹시 용돈 달라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나는 뭘 위해 살아왔던 걸까요? 평생 희생한 대가가 이런 걸까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항상 성실하게 일하며 저와 동생들을 키우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돕는 것이 당연했고 학교를 마치기도 전에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공장에 취직했고 낮에는 기계 소리를 들으며 일하고 밤에는 동생들을 챙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저를 아껴주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우리는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작은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쉬는 날 없이 일했고 저는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남편이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때도 저는 가게를 지키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늘 부족했지만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가게 일을 도왔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다를 거야. 내가 평생을 희생해도 이 아이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남편은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까지 얻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첫 월급을 받던 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참고 버틴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첫인상부터 참 착하고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제 인생에도 따뜻한 가족이 생기는구나.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저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서울 중심지는 엄두도 낼 수 없었지만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었습니다. 혼수도 빠짐없이 챙겼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까지 내서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아들은 미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흐뭇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 너희는 돈 모아서 편하게 살아.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처음에는 참 다정했습니다. SNS에 우리 시어머니 최고, 친정엄마처럼 편하다라는 글을 올리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왔고 저도 그런 며느리가 예뻤습니다. 명절 때도 친정보다 먼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제가 할게요. 쉬고 계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딸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챙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퇴근길에 들러 저녁을 같이 먹고 가기도 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얼굴 보기 힘들구나. 시간 한 번 내줄 수 있니?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요. 주말에도 좀 쉬고 싶어요.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겠지.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으니 신경 쓸 일이 많겠지. 하지만 명절에도 친정을 먼저 방문한 뒤 시댁에는 늦게 오겠다고 하더니 결국 아예 오지 않겠다고 연락하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정성을 들여 만든 반찬을 보내주려고 하자 며느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어서요. 보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들과 며느리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제게는 단 한 푼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지 않을까 기대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 들여 만든 반찬도 며느리의 친정집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들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며 만들어 보낸 반찬이 아들 집이 아닌 사돈댁에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부부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얼마 후 갑작스럽게 고열과 몸살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독감이었고 고령이라 며칠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약 잘 챙겨 드세요. 시간 되면 잠깐이라도 올 수 있니? 독감 옮기잖아요. 엄마, 3일 후면 퇴원하시잖아요. 그때 가도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쫙 빠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찾아올 만큼의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든 걸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퇴원 후 몸이 조금 회복되었을 때 아들과 며느리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면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손수 끓인 갈비탕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연락 없이 어머니 찾아오시는 거 아니겠지? 요즘 계속 연락 오시던데 혹시 용돈 달라는 거 아니야? 우리도 여유 없는데 부담스럽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아들 며느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걸까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돈 때문에 연락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갈비탕을 엎을 뻔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었고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근처에 볼일 있어서 들렀다. 근데 저희 오늘 일정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전해주려고. 아,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며느리는 그릇을 받아들면서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집을 방문하였는데도 잠시 들어와 쉬다가 가세요. 라는 한마디조차 없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제 존재에 대해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저는 부담스럽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까? 아들과 며느리도 사정이 있을 텐데 너무 실망한 건 아닐까?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이며 참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는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라는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아무런 안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며느리와 사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순간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돈, 잘 지내시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많이 쓸쓸하시죠?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표정을 본 사돈은
피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애들도 사정이 있어요. 요즘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한테는 꼬박꼬박 챙겨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던 아들 부부, 처가에는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드리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사돈 태도였습니다. 그 말투와 표정에서 우리 애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라는 경고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동안은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단순히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몇 달 후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예전부터 엄마 생신에는 꼭 같이 식사해요. 라고 말해왔던 아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첫 해에는 저녁을 함께 먹었고 작은 케이크라도 사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생일인데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아들이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죄송해요. 오늘 저녁에는 선약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약속인데? 그게 장모님 생신이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면서 장모님 생신은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작은 케이크를 사와 초를 켜고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텅 빈 방에서 촛불이 깜빡이는 걸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피곤하고 어지럽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입원하시게 된 거예요?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네. 수술을 해야 한대. 근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 달라고 할까봐 걱정하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저는 혼자서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에 누웠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간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하면서 연락했습니다.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죠?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래?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용돈도 드리고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소문이 퍼진 걸까? 며칠 전 저는 우연히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두었던 작은 땅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상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나온다는 말에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진 뒤 몇 달 동안 연락 없던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은 결국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혹시 급하게 쓸 돈 필요 없으시면 저희가 잠깐만 빌려 쓸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보고 싶어서 연락한 게 아니라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필요 없을지 있을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저는 벨이 울리는 소리를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걱정하며 먼저 전화를 걸었겠지만 이젠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외면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 저런 아이였던 걸까? 아들이 어릴 때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을 믿고 살았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결국 부모의 희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마음이 없으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로부터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라는 문자 메시저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지금 좀 힘들어요. 회사에서 인원 감축이 있어서 저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집 대출금이랑 생활비 때문에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외면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힘들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든 건 알겠다. 하지만 나는 이미 너한테 충분히 해줬어. 엄마! 제발!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부모가 평생 자식을 책임질 수는 없어. 엄마가 그런 말씀하시면 너무해요. 저 엄마한테 돈 빌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해준 건 다 뭐였을까? 내 결혼 자금, 신혼집, 혼수 그건 내가 준 게 아니었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절, 어린 아들과 함께 웃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에게 버려지고 돈 때문에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동안 저는 제 인생을 온전히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남편을 떠나보내고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요양원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눠주는 일은 생각보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늘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한 번도 마음 놓고 떠나지 못했던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아들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휴대전화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걸까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선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어땠을까요?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충분히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저를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으니까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알게 된 단골 손님들,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아들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여전히 속이 쓰리고 가슴 한켠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더군요. 부모의 희생은 어디까지가 맞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부모는 자식을 위해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결국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저는 자식에게 버림받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전부인 삶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삶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저처럼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왔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본인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걸어가 보려 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이정숙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